2022년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해 보려면 지난 70년 동안의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서 유사한 구간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인상한 구간은 어느 구간일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1961년부터 1966년 동안 약 5년간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 구간입니다. 2022년 현재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5년 동안이나 올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년간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 올렸냐? 1%에서 6%로 올렸어요. 약 1년에 1%씩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겁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천천히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구간이 바로 1961년부터 66년인데 금리 인상이 천천히 진행될 경우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폭락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그림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196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데 만약에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빨리 잡힐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래서 1970년에는 9%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2022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아주 빨라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은 빨랐지만 장기로 유지됐던 구간은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1977년부터 1980년까지 3년이에요. 1년마다 약 6%씩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건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사실 여기서도 문제예요. 기준금리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너무 촐싹맞게 방정맞게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만 더 키웠던 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2023년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길게 유지됐던 구간이 있냐 요거를 찾아보면 가장 길게 유지됐던 구간이 2006년부터 2007년 요 사이입니다. 요 구간에 1년 동안이나 한 5.25%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유지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한 1년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은 꽤 문제가 클 수 있겠죠. 대출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미연준 기준금리의 과거 70년 역사에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중단되고 이랬던 최장기간의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제가 왜 이런 그림들을 과거 역사를 보여드린 걸까요? 2022년 현재 미연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 즉 물가가 장기간 오를 거라는 이런 심리가 완전하게 소멸할 때까지 1961년, 1977년, 2006년처럼 1년, 5년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안 잡힌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안 꺾인다 그러면 계속 인상할 수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1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11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죠. 물론 이르면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을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시기상조다. 즉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장기간 그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선 그림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대체 미연준은 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앞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까?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그림과 연관된 부분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난 1960년대부터 1981년 사이 미연준의 정책 실수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에 1960년부터 1983년까지 미연준의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뜨려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 떨어뜨리고 올라가다 떨어뜨리고 올라가다 떨어뜨리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은 1960년대부터 1980년 사이에는 미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던 시기예요. 재무부가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경제는 살려야 된다 얘기하면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촐랑촐랑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1981년에 폴 볼커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기 전까지 경기가 침체되면 바로 정치권의 통화정책에 개입이 들어와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됐고요. 그렇게 해서 또 경제를 살려내야만 했었죠. 이게 반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림처럼 미국의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1970년대까지 이렇게 쭉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9%, 10% 그냥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 미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침체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인상을 해야 되는데 경기 살려야 되니까 기준금리 내리라 그럽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려요. 그럼 인플레이션 또 심해지니까 또 다시 올리고, 그리고 나면은 또 경기 침체 오니까 그러면 또 기준금리 내리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또 다시 또 기준금리를 높게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되면 또 다시 기준금리 내리고, 그럼 또 다시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화되는데, 어떤 심리냐? 어차피 지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쭉 올려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 경기 침체가 된다 싶으면 다시 또 금리를 내려서 돈풀기를 하니까 물가는 또다시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20년간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확고한 믿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981년에 폴 볼커 의장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준금리를 20%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3년 만에 물가가 잡혔다는 거죠. 자, 이렇게 1960년대부터 1980년 사이, 이 사이를 통해서 미연준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미연준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런 기관이어야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자, 이렇게 1960년대, 70, 8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때, 지금 2022년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다수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더 이상 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이런 인식이 강해질 때까지 절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1970년대, 80년대처럼 더 커질 거고, 결국에는 20%라는 높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그때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1970년대처럼 1960년대부터 1970년까지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9%까지 올랐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쭉 유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970년대 9% 기준금리를 쭉 유지했었다면 1980년대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어도 이때 인플레이션이 다 잡혔다는 거죠. 좀 고통을 감내하기만 했으면 앞으로 10년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린 게 큰 화근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어느 정도 나왔죠. 2022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됩니다. 일단 2006년과 좀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7월 보시면은 미연준 기준금리가 약 한 5% 초반쯤으로 올라갔어요. 5.25%까지 올라가서 인상을 중단했죠. 내년에 5%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랑 가장 근접하겠죠. 뭐 4% 중반 또는 5%까지 가서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텐데, 이때는 1년 동안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된 채로 유지됐어요.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언제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까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뚝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뭐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온다 싶을 정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내려가야지만 그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그래도 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아주 커지는 게 있습니다. 현재 미연준 기준금리가 3.75에서 4%예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는데 빅스텝을 하냐 자이언트 스텝을 하냐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4.5가 되거나 아니면 4.25가 되면서 5%에 좀 가까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안 한다 이건 모르기 때문에 5%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얼마예요?
3%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3%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 연준 기준금리보다 한참 낮은 상태로 장기간 한미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유지되긴 힘들어요. 어쨌든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이런 나라들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한 104% 정도 되는데, 일단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가 뭐 9%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산 가격도 하락을 하죠. 그리고 이자를 못 버틴 사람들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나오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이 더 부채질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한국 등 그리고 또 여타 신흥국들이 신용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혼자서만 무사할까? 결국에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안타깝지만 미 연준은 세계의 은행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어느 정도 중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미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만 망가질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로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2007년에 미국의 부동산 붐이 일었죠. 그때가 98%였는데 현재 77%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2007년, 2008년 요때가 한 98% 정도 되고 현재는 거의 77%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제 104%까지 뭐 2008년 미국의 상태를 뛰어넘었어요. 물론 이거는 사적 부채인 전세가 포함되지 않은, 전세는 집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전세가 집계되면 120%가 넘어간다 이 말이 있죠. 세계 1위죠. 금리 인상 상황에서도 미국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사회 문제 전체로 확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미국은 현재 무역 수지가 빠르게 개선 중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석유 제품의 수출이 막 커지면서 무역 수지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역 수지는 뭐냐면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말은 미국이 뭔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원칙적으로 지금 달러를 보시면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높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더 커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설명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미국 제품이 환율이 1,000원일 때는 미국 제품의 구매가 좀 많아질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사는데 부담이 없죠. 하지만 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1달러짜리 제품을 구매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미국 제품의 구매가 감소하고 대체 품목을 찾게 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가 됩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미국의 수입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1달러로 1,000원짜리 2개 제품을 미국 사람들이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라 그랬죠.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니까 원칙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림처럼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즉 적자 폭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답은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등 이런 에너지 수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죠. 이 와중에 미국은 유럽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를 확보하게 됐기 때문인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국가들은 노드스트림, 여기서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드르주바 석유관에서 석유가 유럽으로 공급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그동안 값싸게 공급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를 볼모로 가스관, 석유관 잠궈버리겠다 이러면서 유럽의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했죠. 자, 그러면 유럽은 이제부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셰일 오일이라든가 가스 이런 게
안정적인 공급처가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럽은 중동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바로 아래쪽이죠. 이렇게 가까운 에너지 공급처를 놔두고 왜 먼 미국을 택할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뉴스에 바로 나오죠.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가 끊어졌을 때 중동이 돕기 쉽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유럽을 도우려면 기존 계약을 바꿔야 하고, 뭐 내부 불안 등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건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번 러시아 제재가 있을 때 오펙은 증산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을 거절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오펙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감산하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혼자만 증산을 해서 유럽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없다, 이겁니다. 즉 얘네들은 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량을 유럽으로 좀 보내는 거 어떠냐, 이것도 불가능한 게, 뭐 중국이라든가 뭐 아시아 기존 거래처들과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미 찍어내는, 생산할 수 있는 요 물량만으로 기존 거래처에 공급하기 바쁘기 때문에 유럽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자, 유럽 입장에서는 오펙이 증산을 하지 않으면은 또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중동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거래처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처가 되고, 좀 힘들더라도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인프라를 만들어서 미국산 뭐 석유,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 대비 미국에서 8월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보시면 월등히 많이 수출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미국에서 유럽으로 장기 운송 계약도 맺어지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제 중동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은 또 안정적인 수출처를 찾았으니까 미국은 유럽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불황의 상황에서도 경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었다는 거고, 세 번째로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은 지금 역대 최저예요. 고용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의 소비가, 상품 소비는 좀 줄이고 서비스 소비로 지금 이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수출은 증가하니까 무역 적자 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가계부채 수준도 그렇고 에너지 수출로 경제 상황이 양호해지고 고용도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달러가 이렇게 강세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금리 인상에 강하다는 거죠. 경제의 큰 흐름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리고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가장 리스크가 적은 국가가 어느 국가고 환율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미국이 유럽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를 찾았는지, 그에 따라서 에너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흐름은 이렇게 퍼즐과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연관된 자산이 변하고 또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큰 흐름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등락하는 이런 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크게 변화될 만한 이런 자산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도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드리게 될 텐데,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자, 그냥 어려운 이야기는 다 됐고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것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경제 채널을 보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점쟁이처럼 잘 맞추는 어떤 채널에 누가 굉장히 잘 맞추더라, 그래서 걔만 따라하면은 돈 벌겠구나, 계속 찾아다니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100% 정확하게 항상 맞출 수 있으면 유튜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미 수조 원의 부자가 돼 있겠죠. 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큰 흐름을 이해하고 왜 경제 흐름을 판단하면서 내가 그런 정보를 듣고 스스로 판단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거죠. 내 피 같은 소중한 자산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의 의견에 그대로 맡기는 게 중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끝내지 않죠. 한 달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매주 진행 중에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싶으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